남편이 출장 간 후에 누군가 나를 훔쳐보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나중에 동료 집에 머물렀다. 무심코 집 CCTV를 봤다.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나중에 몇 번의 광소리를 들었다. 그제야 남편이 숨긴 진실을 알았다. 내 방문에서 전설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났다. 나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핸드폰이 땅에 떨어지며 짝 소리가 났다. 누가 거기 있어? 그러나 내 외침에 대답이 없었다. 나는 침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간신히 용기를 내서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 창밖의 가로등이 우리 집 거실을 음산한 하얀 빛으로 비쳤다. 나는 어깨를 움츠리며 안팎을 샅샅이 살폈다.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또한 문과 창문을 확인했다. 모두 잠겨있는 상태였다. 내가 환청이 아닌가 의심하던 중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나는 갑자기 발견했다. 내 방문에 걸린 복자 매듭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문에 물건을 걸던 못도 약간 헐거워져 있었다.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 내 마음은 더 이상 평온을 되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말 많은 곳이 이상했다. 예를 들어 내가 샤워하러 갈 때 분명히 기억하는데 속옷을 아무데나 던져놨었다. 나올 때는 이미 개어져 있었다. 분명히 집에 우유가 다 떨어진 걸 기억하는데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는 온전한 한 병이 있었다. 또 많은 세부 사항들이 내가 다 잘못 기억한 줄 알았다. 지금에야 깨달았다. 전혀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라 분명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몹시 놀랐다. 급히 남편 나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방금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했다. 나우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위로하고 돌아와 함께 있어줄 줄 알았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다. 아마 못이 노후되었을 수도 있다. 너무 생각하지 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말하지 않을게. 말을 마치자 그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기는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들었다. 여자의 목소리로 누구야? 라고 묻는 소리가 내 마음이 순간 반쯤 식어버렸다. 나는 나유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그에게 10통 넘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내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 보였을 것이다. 동료 사가호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충 몇 마디로 얼버무렸다. 손을 뻗어 커피 잔을 잡으려 할 때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만약 한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우선 그 사람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문이나 창문을 손상시키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내 열쇠에 접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사가호에게 돌렸다. 회사 모든 사람이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평소에 다른 사람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오직 나와 말할 때만. 얼굴에 드문 비웃음을 띈다. 게다가 그는 자주 나에게 커피와 간식을 사준다. 하지만 아마도 내가 기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진짜로 나를 데이트에 초대한 적이 없다. 나는 가끔 열쇠를 자리에 두고 밥을 먹으러 나간다. 아마 그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내가 사는 곳을 알 수도 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그는 퇴근 시간에 나를 따라 직접 집에 온 것이다. 나는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졌다. 그가 준 커피도 더 이상 마실 수 없었다. 점심 휴식 시간에 나는 건물 밖 작은 정원으로 달려갔다. 다시 나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드디어 받았다. 나는 어젯밤 들은 여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그는 어젯밤 사무실에서 잤다고 말했다. 중요한 고객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일행이 밤새 활동 계획을 세웠다. 그건 그냥 평범한 동료일 뿐이야. 나는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아. 그런데 그는 또 볼 일이 있다고 핑계를 도망쳐서 댔다.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날아가서 그를 찾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가 어느 도시에 파견되어 살고 있는지. 바로 그때 내 뒤에 있는 풀숲에서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온몸이 움찔했다. 조건반사적으로 풀숲을 향해 누구야, 어디야 라고 소리쳤다. 나와라.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분노가 되었다. 나는 발 옆에 있는 화분을 집어들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설가호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여기서 뭐해? 라고 물었다. 널 한참 찾았어. 상사가 너를 부르고 있어. 그가 말하는 순간 뒤에 있는 풀숲에서 다시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달려가서 풀숲을 헤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놈이 도망쳤다. 나는 설가호를 노려보았다.
그가 내 일을 망친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화분을 내려놓았다. 설가호와 함께 회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리하고 있었다. 설가호가 내 앞에 있는데 설마 나를 미행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본 것 같아 떠올렸다. 그건 주거 침입강간 살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생각할수록 집에 가기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동료에게 가기로 했다. 오몽몽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그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그도 듣고 나서는 무서웠다고 했다.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설가호를 의심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설가호가 혼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그가 아닐 거라고. 오맹맹이 풀숲에 무엇이 있는지 말했지만 사실 나도 전혀 보지 못했다. 어쩌면 풀숲에 들고양이 한 마리가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 들깨라든지. 그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너의 방에 잠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주변 사람들을 곰곰이 떠올렸다. 2명의 용의자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왕다. 추이라는 이 사람은 나는 항상 그가 좀 변태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주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음란해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우가 다른 지방으로 발령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여분 열쇠를 맡겨놨었는데 그가 내 여분 열쇠에 접근할 가능성이 컸다. 두 번째로 의심하는 대상은 내 맞은편 이웃이다. 리아오. 이 사람은 선생님처럼 보이고 점잖았다. 사람을 만나면 말도 매우 이에 바르게 했다. 그 사람은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도 내 열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 집 수도관이 터져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고쳤다. 그런데 그날 마침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또 마침 리아오가 휴가 중이었다. 나는 급하게 집 열쇠를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오몽몽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너무 부주의했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남에게 맡길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차라리 신고하라고 권했다. 너 계속 내 집에 살 수는 없잖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신고하면 혼자서 이런 일을 마주해야 한다. 나는 좀 불안했다. 원래 나우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그가 밖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결국 나는 부모님께 전화하기로 했다. 정 안 되면 오빠를 한번 오게 하자. 남편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친정 식구들은 항상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은 내가 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들은 내 아파트 단지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런 침입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 내가 생각이 많았던 거라고. 만약 신고가 오보로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모르지. 혼자 빈방을 지키며 신경질적이라고 말할 거야. 오빠도 내가 어릴 때부터 체질이 약하다고 했잖아. 일도 너무 힘들고 자기 스스로 겁먹은 것일 수도 있어. 듣고 나서 매우 화가 났어. 왜 내 가족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꼭 증거를 찾아서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다음날 바로 CCTV를 샀어. 그리고 내 계획을 우멍멍에게 알려줬어. 그날 저녁 나는 CCTV를 조정하고 핸드폰을 꽉 쥐고 침대에 누웠어. 아마 이틀 동안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 기다리다 그만 깊이 잠들어 버렸어. 내가 깨어났을 때는 날이 밝아서 급히 침대에서 뛰어내렸어. 어젯밤 CCTV를 열어봤어. 보고 있는데 숨 쉬는 것도 잊을 뻔했어. CCTV에 찍힌 장면에 소름이 끼쳤어. 등골이 오싹했어. CCTV가 선명하게 보여줬어. 내가 잠든 후에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열쇠로 우리 집 문을 열었어. 그 다음 그는 내 침실로 기어 들어왔어. 커튼을 열고 밖을 좀 보더니 곧바로 내 침대 위로 올라왔어. 내 침대. 정말 내 뺨을 세게 2대 때리고 싶었어. 왜 그렇게 큰 동작을 했는데도 나는 깨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자신이 침해당할 거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우리 집 문이 또 밖에서 열렸어.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놀라서 급히 내 옷장 속으로 숨었어. 다음에 일어난 일에 나는 입이 벌어졌어. 두 번째로 들어온 남자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하지 않았어. CCTV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어. 내 머리가 말할 수 없이 아팠어. 낯선 남자가 내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어. 아마 내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또 내 냉장고를 열고 아무 음료수 하나 꺼냈어. 따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어. 그는 소리를 아주 작게 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새벽 5시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낯선 남자가 TV를 껐다.
또 나를 한번 쳐다봤다. 내 집을 떠났다. 그가 막 떠나자마자 야구모자 남자도 옷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도 급히 떠났다. 원래 나는 한 명만 따라오는 줄 알았다. 게다가 몰래 나를 엿보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니 한밤중에 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아마도 두 번째 남자의 등장 덕분에 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냥 내 집 거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TV를 봤다. 나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울면서 나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서 내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알겠어. 생각하게 해줘. 이게 뭐 생각할 게 있다고. 내 아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나우 분명히 밖에 사람이 있다. 꼭 기회를 찾아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CCTV 영상을 부모님과 오빠에게 보냈다. 그리고 우멍멍과 함께 파출소에 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먼저 내가 가져간 영상을 봤다. 그리고 진술을 작성했다. 그리고 팀을 이끌고 현장에 갔다. 내 집에서 흔적 검사 작업을 진행했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우멍멍도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경찰서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기대한 경찰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 집에 방문한 것 같다. 완전히 청소해 놓았다. CCTV도 철거되었다. 그들이 수집한 유효 정보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우리는 범죄 용의자를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빠르게 청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가능성뿐이다. 하나는 그가 계속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가 막 나가자마자 그가 들어와 청소했다는 것. 이것은 아마 그가 익숙한 뒷정리 과정일 거야.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 그가 갑자기 내가 신고할 거라는 소식을 알게 된 거야.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와서 청소한 거야. 예상치 못한 행동에 속해 경찰이 내가 신고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우멍멍을 한번 쳐다봤어. 그는 자꾸 손을 저으며 나 아니에요 라고 했어. 내 집 아래로 가서 너랑 만났잖아. 그 후로 계속 너랑 함께 있었어. 이건 너도 알잖아. 경찰이 그를 보며 말했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멍멍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 바로 핸드폰을 경찰 손에 건넸어. 경찰에게 마음대로 조사하라고 말했어. 나는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새벽에 신고할 일을 말하지 않았어. 경찰이 핸드폰을 가져가며 우리에게 말했어. 역시 정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나는 우멍멍의 말을 믿어. 만약 그가 누설했다면 그는 나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일이 들통나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이 바로 그이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누가 알까? 나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보낸 그 위챗 메시지가 생각났어. 내가 신고하러 가겠다고 분명히 밝혔었지. 설마 내가 깊이 생각하기 두려운 걸까? 아니면 나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만약 그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정말 내 오빠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 시웅성은 내 친오빠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일찍 결혼하셨어. 처음에는 계속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 병원에서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한 후에 그들은 이미 자신감을 잃었어. 그래서 그들은 복지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어. 바로 시웅이야. 시웅을 집에 데려온 다음 해에 부모님은 아이를 가지셨어. 우리 부모님은 친자식을 가졌다고 해서 시웅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시웅을 피하기 위해 불균형한 감정이 생겼다. 더욱 잘해주었다. 고등학교 때 서영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항상 무심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당황하며 자리를 떴다.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여름방학 때였다. 부모님은 모두 출근하셨다. 나와 서영만 집에 있었다. 낮잠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가 나에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았다. 나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 자기 방으로 도망갔다. 아마 너무 창피했던 것 같다. 그날 저녁 그는 방에서 나와 저녁을 먹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그가 아픈 줄 알았다. 나는 매우 화가 났다. 하지만 이 일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말하기가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항상 서영을 친아들처럼 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일이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분명히 매우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 야구모자 남자가 바로 서영이었다. 이어서 일어난 일은 내 추측을 더욱 확증해 주었다. 나는 줄곧 생각했다. 서영이 부모님과 고향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들에게 와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통보했을 때 그제야 알았다. 그들이 나와 멀지 않은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 이사 온 걸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은 내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설마 이 일을 서영이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내가 그들의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서영은 그저 양자에 불과하다. 내가 바로 그들의 친딸이다. 화가 나서 서영을 파출소 문 앞으로 끌고 갔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구야?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잊었어?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해자를 돕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그에게 소리 질렀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서영은 화가 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다. 정말 내가 아니야. 예전에 나도 분명 좋아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건 사춘기의 어설픈 감정이었어. 사랑이 아니었어. 게다가 그는 내가 그때 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어.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다시 이 집에 있을 용기가 없었을 거야. 그 후로 그는 항상 자제했어. 점차 그는 정말로 나를 여동생으로만 대했어. 나는 그에게 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는지 물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의 태도가 이상했다. 망설이고 주저하는 듯했다.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 엄마가 와서 나를 붙잡았다. 오빠를 힘들게 하지 마라. 이 도시로 이사 온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이었단다. 우리가 그에게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우리는 멀리서 너를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하지만 내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항상 생각하지 않도록. 여기에 부모님이 계셔서 돌봐야 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 일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건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충동이었을 뿐이야.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다. 그 야구모자 남자는 절대 서영이 아니야. 나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이렇게 서영을 감싸다니. 그의 비밀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다니. 심지어 그와 함께 살기까지 하다니. 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저 상관없는 외부인일 뿐이라고. 내 마음은 칼로 찢기는 듯했다. 당장 라울을 만나고 싶었다. 나는 그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나에게 조금의 온기를 줄 수 있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나의 마지막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다. 나는 로이가 예전에 일했던 호텔을 찾았다. 프런트에 로이가 배치된 주소를 물었다. 거절당했다. 이유는 함부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 번 내가 외부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로이의 아내라고. 그런데 프런트의 말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리 매니저의 아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식사도 했어요. 당신이 아니시네요. 나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 나야말로 로이의 아내인데. 그가 30만 원의 지참금을 주고 맞이한 아내인데 그가 어디에서 또 다른 아내가 생긴 거지? 설마 그가 바깥에 두고 있는 여자가 그의 아내인 척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고? 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애인의 생활과 직장에 나타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머리가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나는 나와 로이의 결혼 증명서를 찾아야 했다. 그 프런트에게 증명해야 한다. 내가 진짜 로이의 아내라고. 그러나 나는 이리저리 안팎을 모두 뒤졌다. 그 빨간색 작은 책자를 찾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다. 나는 떨면서 로이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우 짜증난 것 같았다. 나는 울음을 참았다. 로이,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건가요? 로이는 잠시 침묵했다. 한숨을 쉬며 내가 생각해냈구나 라고 나는 말했다. 생각해내지 못했다. 내 머리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 기억에 큰 공백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관자놀이 양쪽의 신경이 내 두피를 잡아당긴다. 머리 전체가 터질 것 같다. 아마 내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 나유는 전화 중에 초조해했다. 급히 내 이름을 부르며.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점점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침대 끝 의자에 앉아 계셨다.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다. 서영이 문 앞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옆모습은 볼 수 있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유가 우리에게 알렸다고 했다.
문제가 생겼다고. 그는 사실 너와 나유가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내가 그의 불륜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날의 장면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다. 3년 전 어느 날은 나유의 생일이었다. 그날 나는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나는 같은 프로젝트 동료들에게 푸짐한 식사를 대접했다. 그들에게 남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일부러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칠 줄은 몰랐다. 그가 한 여자와 함께 누워 있었다. 바로 우리 집 침대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침대는 내가 샀다. 그들이 나를 보자 토끼가 늑대를 본 것처럼 휙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나를 잡으려 했다. 내가 냉랭하게 피했다. 나는 냉정하게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갔다. 그 여자를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일을 사이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가. 이게 내 집이야. 여자는 내 기세에 겁을 먹고 내 곁에서 비켜나갔다. 급히 현장을 떠났다. 왕유도 쫓아 뛰쳐나갔다. 그들이 완전히 떠난 후에야 나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혼을 요구했다. 내가 살던 집은 원래 내 혼전 재산이었다. 차는 우리가 함께 샀다. 왕위는 다투지 않았다. 차를 나에게 양보했다. 여기까지 와서 왕위와의 원한을 완전히 기억해냈다. 하지만 왜 잊었을까? 왜 내가 왕위의 아내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서영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을 때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바로 내가 CCTV에서 본 남자였다. 내 방에 두 번째로 들어온 낯선 남자.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병실에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의 등장에 놀랐다. 부모님과 서영의 표정은 모두 이 사람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서영이 나에게 말했다. 어차피 경찰이 결국 찾아낼 거라고. 경찰서에서 나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일을 분명히 하자고. 내가 의아해하자 낯선 남자가 조용히 링천에게 물었다. 너 나 기억하니? 나는 예펑이야. 이 이름을 듣자 내 머리가 갑자기 찌릿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작은 책자를 꺼냈다. 펼쳐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그의 결혼증명서였다. 나는 그 증명서가 매우 뜨겁게 느껴졌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예펑의 표정은 매우 슬퍼 보였다. 하지만 매우 다정했다. 그는 내가 그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가 나를 기억하면 된다고. 그들의 설명을 통해 나는 대략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왕위와 이혼한 지 1년 후 친구 소개로 예펑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감 있고 밝았다. 나를 매우 매료시켰다. 곧 우리는 함께하게 되었다. 부모님도 예펑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다. 우리는 그 기회에 결혼했다. 그러나 반년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뇌를 다쳤다. 게다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야풍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자신이 여전히 왕후의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또한 공간 반측 무시증을 앓고 있다. 때로는 나는 오른쪽의 것만 인식할 수 있다. 왼쪽의 것은 인식할 수 없다. 내 왼쪽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도 나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내 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나의 가족과 야풍은 일단 나에게 진상을 알리지 않기로 병을 안고 사는 법에 먼저 적응하게 하려고. 그런 다음 천천히 나에게 알려주기로 그러나 했다. 야풍은 항상 나를 걱정했다. 그래서 자주 내가 집에 없을 때를 틈타 또는 내가 잘 때 집에 와서 나를 돌보았다. 전에는 내가 마구 던진 옷이 개어진 것을 보고 냉장고에 갑자기 비축품이 생긴 것을 사실은 모두 야풍 때문이었다. 곁에서 조용히 나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줄곧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동료 사가호가 사실은 야풍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그가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풍의 부탁을 나를 받아서 잘 돌봐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야풍의 눈매를 바라보았다. 그는 매우 초췌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솟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내 병실에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다고 알렸다. 우리는 당신 집에서 한 개의 완전한 지문을 찾았습니다. 대조한 결과 발견했습니다. 이 지문이 반년 전의 주거 침입, 강간 살인 사건의 용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풍이 가장 먼저 경로했다. 그 망할 놈이 아직 잡히지 않았나? 그의 반응이 너무 격했다. 나에게 어색함을 느끼게 했다. 로이가 급히 그를 붙잡았다.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물었다. 로이가 일부러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다. 곧 지금이 어떤 때인데 나를 속이려 하느냐고 말했다. 말 잘해놓고 솔직해지기로 한 거 아니었나? 로이와 예펑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둘 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말해라. 언젠가는 새벽에 이것을 마주해야 한다. 오래 아픈 것보다 잠깐 아픈 게 낫다. 모두가 잠시 망설였다. 결국 병실에서 이야기를 터놓기로 했다. 알고 보니 반년 전 그 주거 침입강간 살인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그날 나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예펑이 한 여자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교태를 부리며 웃었다. 예펑도 때때로 시원한 웃음소리를 냈다. 한 번의 배신을 겪었던 나는 곧 상처받은 고슴도치처럼 어떤 설명도 듣지 않았다. 나는 집문을 열었다. 히스테리하게 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예펑이 나를 붙잡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냈다. 극심한 고통에 빠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와인 한 병을 들이켰다.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졌다. 흐릿한 정신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예펑은 어쩔 수 없이 근처 호텔의 방을 잡았다. 바로 그날 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용의자가 내 집문을 따고 들어왔다. 나를 강간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용의자가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내 머리를 때렸다. 혼란 속에서 나는 용의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냈다. 나는 겨우 벗어나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용의자가 뒤쫓아왔다. 나는 그에게 뒤에서 목이 졸렸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졸렸다. 이웃이 소란을 듣고 와서 확인했다. 용의자는 발각될까 두려워했다. 나를 계단에서 밀어내리려고 기다리며 허둥지둥 현장을 도주했다. 이웃이 신고하는 전화 소리 속에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꼭 감쌌다. 그들이 한 말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같았다. 나에게는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야풍을 쳐다봤다. 아내가 누군가에게 능욕당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자책만 했다. 만약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는 내 사촌 여동생이야. 그냥 내 사촌 여동생일 뿐이야.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나는 그의 감정에 감염되어 나도 좀 슬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경찰은 그 용의자가 아마도 일부러 내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를 찾아낸 것 같다고 했다. 장기간의 추적과 잠입을 통해 내가 그를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분명 내가 사는 아파트는 더 이상 예전에 처음에 나우와 살던 그 집이 아니다. 왜 나는 전혀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마도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어서 경찰이 여풍에게 물었다. 내가 신고하러 갔을 때 우리 집에 청소하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인지. 여풍이 곧바로 대답했다. 그때 그는 우리 집을 떠나서 출근했다고. 청소할 시간이 없었다고. 회사 동료들이 모두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부모님과 오빠가 알렸을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므로 제외하면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 남았다. 용의자는 내가 떠난 후에 바로 청소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 열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관리소 경비원 왕다. 추이와 이웃 이호. 또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퇴원하려고 해. 나를 속인 가족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야풍도 마주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오몽몽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오몽몽은 깜짝 놀라 턱이 빠질 정도였다. 그가 나를 꽉 껴안았다. 내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다. 그 일들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여전히 아득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과자를 먹으며 전에 없던 편안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 오맹맹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그에게 이 시간에 다른 사람도 불렀냐고 물었다. 오맹맹이 손뼉을 치며 아이고. 내가 배달을 시켰어. 내가 다 까먹었네. 우리 핸드폰 꺼놓지 않았어? 그가 깡충깡충 뛰며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배달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모자가 아주 낮게 눌러져 있었다.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 육감이 미친 듯이 경고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상하다. 내가 소리쳐 외쳤다. 몽몽아, 얼른 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 앞에 남자가 배달 가방을 던졌다. 과도를 꺼내 들었다. 오맹맹의 목을 조르며 칼을 그의 목에 댔다. 차갑게 내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놈을 죽인다. 오맹맹은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두 손을 들었다. 움직이지 않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를 해치지 마. 칼을 든 남자의 팔이 한쪽 드러났다. 나는 상처가 아문 자국을 보았다. 그 사람이다. 그가 나에게 다가가라고 했다. 배달 가방에 든 테이프를 꺼내 오맹맹을 묶으라고 했다. 나는 그대로 했다. 더 단단히 묶어라. 속임수 부리지 마. 남자가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오멍멍의 팔다리를 꽉 묶을 수밖에 없었다. 오멍멍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남자가 내가 묶은 것을 보더니 내 팔을 잡았다. 나를 들어 올렸다. 그때서야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호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무지와 어리석음을 원망했다. 고작 이 남자에게 두 번째 나를 해칠 기회를 주다니. 이호는 악독하게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오늘 우리 셋이 함께 잘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내 뇌세포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악취가 가득한 숨결, 역겨운 끈적한 땀, 그리고 내 절망적인 비명. 기억났다. 나는 전부 다 기억났다. 또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다. 그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아련하게 나는 야풍이 달려오는 것을 본 듯했다. 우후와 함께 뒤엉켜 싸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시끄러운 고함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와 오멍멍은 구해졌다. 이유는 경찰은 이호가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로 인해 퇴학당했다. 나중에 연주를 통해 한 교육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경찰은 그의 책상에서 유효한 지문을 채취했다. 우리 집에 남겨진 지문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들은 팀을 이끌고 이호의 집으로 사람을 찾으러 갔다. 이호가 집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경찰과 여러 번 접촉했기 때문에 이호가 내가 이미 기억해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호가 도망가기로 한 단서를 찾지 못해 경찰은 그가 나에게 보복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찰과 나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와 오멍멍은 모두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였다. 야풍을 통해 경찰이 셰지하오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셰지하오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경찰은 오멍멍의 집을 찾았다. 내가 흐릿하게 본 그 장면. 알고 보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 나는 병원 작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 야펑의 품에 기대어 있었지. 내가 그에게 물었어. 그날 풀숲에 있던 그 수상한 녀석. 너였지? 야펑이 머리를 극적이며 나였어. 그때 거의 놀라서 죽을 뻔했어. 정말로 내가 화분으로 나를 때리려는 줄 알았어. 다행히 세자하오가 제때 도착했어. 안 그랬으면 내 머리가 벌써 깨졌을지도 몰라. 나는 웃었어. 잠시 후에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어. 그럼 앞으로도 왼쪽이 언제든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야펑이 부드럽게 말했어. 괜찮아. 그럼 나는 내 오른쪽에 있을게.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았어.